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일의 힘든 점, 중대함, 문제점 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 그 일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득실을 계산한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현황은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를 분기별로 집계하여 발표합니다. 2025년 3월 현황이 2025년 5월 30일에 집계되어 발표되었기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게 됩니다. 기레기들이 선동에 성공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각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레기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쏠리게 하면서 원하는 방향에 돌을 던지도록 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심 없이 돌을 던집니다. 역대 정권들이 모두 시민들을 위해 비탄감을 해주었습니다. 그 정책의 시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판할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호구인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동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부실채권에 대해 알아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NPL이란 논퍼포밍 론의 줄임말로 대출 회수를 못하는, 이행되지 못하는 대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인데 받기가 힘들어진 대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어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무수익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다 같은 부실채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부실채권을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질수록 못 받게 되어버린 돈을 위해서 챙겨두는 대손충당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이 많아질수록 투자할 돈도 대출해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각,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비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는 상각, 매각을 통한 방법에 눈속임이 있을 수 있어 부실채권 비율만 낮아졌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졌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자산 건전성 기준입니다. 자산 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자산을 빌려준 뒤 돌려받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라면 대출을 해준 뒤 그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을 자산 건전성이라고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드뱅크, 부실채권 전담은행이란 쉽게 말하면 금융계의 청소부, 해결사와 같은 것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대표적으로 대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해줄 때 심사를 철저히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해 주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비리와 꼼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대출을 받을 때는 능력이 되었으나 갑자기 경제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배드뱅크는 이런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분하거나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은행입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저축, 대부조합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적리신탁공사를 설립하여 부실 자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배드뱅크의 효시가 됩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 등을 거치고 막대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고 2004년 5월 출범한 한마음금융이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표적인 배드뱅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것을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니 마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일이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말랑말랑할까요? 배드뱅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붕괴는 회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 한 나라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실채권의 처리는 서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배드뱅크는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라는 기관이 있고 민간 출자기관인 연합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장점은 금융기관 건전성 회복과 금융위기 확산 방지, 그리고 자산 회수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과 일부 채무자의 착각 속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금융 시스템이 자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용불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 도덕적 해이에 물들어 살아가는 채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부러운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1금융권의 현황이며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7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5개 특수은행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25년 3월 말 기준 총 여신 규모가 2,817조 원이고 부실채권이 16조 6천억 원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0.59%입니다. 총 여신 규모가 24년 3월 말 2,676조 9천억 원에서 1년 만에 140조 1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12월 말 2,799조 1천억 원에서 1분기 만에 17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실채권은 24년 3월 말 13조 4천억 원에서 1년 만에 3조 2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4년 12월 말 15조 원에서 1분기 만에 1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분기 말 대비 0.05%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0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부실채권은 기업여신 13조 2천억 원, 가계여신 3조 1천억 원, 신용카드 0.3조 원 순이며 다른 부실 대비 기업 부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지난 분기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부실 채권의 증가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2.6%포인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추이입니다. 2024년 4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5년 1분기에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조 5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 5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기업 신규 부실은 5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신규 부실은 3조 9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비슷합니다. 법인 파산, 개인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상황은 여전한 흐름입니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 4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1금융권에서 분기에 6조 원의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 2금융권의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 부실의 늪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의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 4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 1조 2천억 원, 팔아버린 매각 1조 4천억 원,
합하여 2조 6천억 원이며 담보를 처분하여 여신을 회수한 것이 1조 3천억 원이고 여신 정상화 4천억 원입니다. 부실 채권의 매각은 자산관리 회사나 전문 회수기관 등의 채권을 파는 것이고 이들 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정리된 부실 채권 중 기업 여신이 3조 2천억 원, 가계 여신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던 부실채권 잔액이 반란수계 정권이 들어서자 증가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분기 부실채권 잔액은 9조 7천억 원이었고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16조 6천억 원입니다. 상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도 부실채권의 잔액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건전성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표를 보시겠습니다. 총 여신 부실채권 비율 0.59% 중 기업 여신이 0.72%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 여신 중 중소법인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계 여신 부실 비율은 0.32%로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4%포인트 늘었고 신용대출이 0.09%포인트 늘었습니다. 가계의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실채권 비율은 2.01%로 지난 분기 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0.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증가세로 신용카드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난 영상에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 여신의 중소법인, 가계 여신의 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채권 비율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사업자와 가계 신용대출, 신용카드가 그래프상으로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은 23년 3월 말 24조 원, 24년 3월 말 27조 2천억 원이었으며 24년 12월 말에는 28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5년 3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 4천억 원이며 지난 분기 말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3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도 신규 부실이 1조 6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0.0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채권의 증가로 24년 1분기에 203.1%, 이번 1분기 말에는 170.5%로 32.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5%포인트 하락, 지방은행이 60.9%포인트 하락, 특수은행이 20%포인트 하락이며 국내은행 총 32.6%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실채권 잔액이 22년 9월 말 9조 7천억 원, 23년 12월 말 12조 5천억 원, 24년 12월 말 15조 원, 25년 3월 말 16조 6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신규 부실채권이 이번 분기에 6조 원이 늘어나서 22년 1분기 신규 부실채권 1조 8천억 원 증가 수준을 생각하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0.77%에서 0.59%로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한 위기 상황이었으니 지금과 비교할 거리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여전히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은행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4분기 7조 1천억 원 이후 큰 규모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신규 부실은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기에 부실채권 비율이 양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계감을 가지고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와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 평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은행을 신한, 우리, SC, 하나, CT, 국민, IM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별로 총 여신과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5조 6천억 원, 지방은행 부실채권이 1조 5천억 원, 인터넷은행 부실채권이 5천억 원이며 특수은행 부실채권이 9조 원입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일반은행이 7조 6천억 원, 특수은행이 9조 원이며 특수은행이 그 성격상 일반은행에 비해 큰 편입니다.
현재의 부실채권 규모는 2020년 3월에 15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며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10분기 연속 상승 중입니다. 부실채권 잔액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주의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인데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져 채권 회수 위험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매각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데도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워낙 커서 부실채권 잔액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2024년 은행권이 정리한 부실채권의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25년 1분기에만 4조 4천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 아주 잘 잡은 프레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선동하니 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내 일이 아니고 생각하기 귀찮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욕은 하고 싶고 생각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선두에 여러 논설위원들과 기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 사회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신도 얼마든지 신용불량자, 악성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성 채무자가 된 사람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살아가거나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천 세모녀의 안타까운 선택은 어떻습니까?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 라고 생각하기 전에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의 삶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부러워할 만큼 좋은 삶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아서 깨춤을 추고 살았을까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성 채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책의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틀 안에 가두고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게 하는 소위 논설위원이라는 자들과 그것을 퍼나르는 기레기들, 그리고 선동하는 세력들, 이들은 사회에 병을 퍼뜨리는 병균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언제까지 속고만 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빚탕감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빚탕감 정책의 시행은 새로 들어온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가?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일하기를 게을리해서 그런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했음에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해출발기금과 같은 정책으로 빚탕감을 시행하였습니다. 역대 정부별 정책의 차이점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권의 빚탕감 정책의 차이점은 지난 역대 정부들과는 달리 코인 등 빚을 내서 투자한 자들에 대한 탕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 자들까지 구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은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벌이 아닌 이상 빚을 못 갚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패로 국가와 사회에서 버려지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야말로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은 것이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행위는 개인의 신용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삶은 생각하지 않고 노숙자와 같은 삶, 자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삶을 겪으면서 고작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시행하는 빚탕감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빚탕감 정책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빌릴 때는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악화하여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보가 없는데 1년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사이 계속해서 채권 추심, 즉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받게 되고, 추심을 하던 은행에서 해당 채권이 자산 건전성 기준 회수 의문으로 분류가 되고, 그보다 더 오래되면 추정 손실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매각하거나 유동화 회사 등에 매각하거나 합니다. 추심업체는 싼 가격에 채권을 사들여서 강제 집행을 하는 등 회수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가정은 파괴되어 거리에 나앉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거나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거나 하면서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돈을 받지 못하면 추심업체는 또 다른 추심업체에 받지 못한 채권을 더 싼 가격에 팔게 되고, 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채권이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므로 추심업체에서는 일정량의 원금을 감면해주기도 하면서 상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지주구조 내 하위 금융사로 채권을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그 채권은 업계에서 떠돌다가 악성 추심업체에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에 맞춰 계속 고소하면 채무자는 결코 사회 복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악성 채무자는 보통 다른 빚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중 채무자이죠. 표현 그대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햇살론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악성 채권을 사서 초저리로 돈을 갚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서 총 매입 채권은 16조 4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소요 재원이 8천억 원인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정책들의 시행으로 88만 명, 60.2%가 넘는 악성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을 받고 돈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60.2%라는 성과는 매우 높은 성과입니다. 이들은 일반 차주가 아닌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차주가 완제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빚을 갚을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이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궁지에 몰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범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모두 안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부자들은 경호원을 고용하고 담을 높이 쌓고 자기들끼리 모여 구역을 정해 호의호식하겠지만 그들 역시 피해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회 안전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자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탕감과 같은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시행해서가 아니라 지난 역대 정권들도 다 시행했던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채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에 있고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자, 또 한 푼도 갚지 않은 자의 빚을 갚아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조금의 자금을 들여서 빚을 모두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로 복귀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을 다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빚보증을 섰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살아남기 위해 등등.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꼼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 들이댈 잣대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으로 무너진 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달라고 뗐을 때나 써야 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쉬운 부분은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이코패스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어야 맞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이 언젠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그것이 계속되면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되면 결국 선동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체성을 잃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손해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동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